그날 밤 민수는 평소처럼 집에 혼자 있었다. 가족들은 주말을 맞아 외출을 했고 민수는 쉬는 날을 맞아 혼자만이 시간을 즐기고 싶어 남아 있었다. 저녁이 되자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고 나서 소파에 누워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야, 너 오늘 혼자 집에 있냐? 친구 승환이 물었다. 왜? 민수가 답했다. 우리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 내가 혹시라도 이상한 소리 들으면 무시하지 말고 바로 연락해. 승환의 말은 평소처럼 장난처럼 들렸지만 민수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내고 재미있는 영화를 계속 보기 시작했다. 영화를 보고 있던 중 집안 어딘가에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처음에는 그 소리를 무시했다. 아마도 바람에 의해 문이 흔들리는 소리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빈번해지고 더 큰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그 소리를 조사하기로 했다. 소리는 다락방에서 나는 듯했다. 어렸을 때부터 민수는 다락방을 두려워해왔는데 그곳은 항상 어둡고 먼지가 많아 가족들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민수는 손전등을 들고 다락방에 올라갔다. 다락방 문을 열자 무언가 그의 발밑을 스쳐가는 냉기가 느껴졌다. 민수는 손전등을 켜서 방 안을 비추었고 방 한 구석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는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뒤에서 일렁이고 있었다. 민수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 한 인물이 낯설었다. 그는 자신이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분명 가족 사진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었다. 갑자기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승환이었다. 민수는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민수야,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왜? 무슨 일인데? 너희 집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 오랫동안 집에 혼자 있으면 그 집에 있는 영혼이 홀린다는 이야기가 있거든.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제야 그는 다락방에서 들리던 소리가 더 이상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림자가 점점 그에게 다가오는 듯 보였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급히 다락방을 빠져나와 출구를 향해 뛰었다. 계단을 내려오던 중 그는 그 소리가 이제는 바로 뒤에서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챘다. 다행히도 집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한 민수는 한참 호흡을 가다듬고서야 친구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다. 승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에서 절대 혼자 있지 마. 그 영혼은 외로움을 타고 혼자 있는 사람을 데려간대. 그날 이후로 민수는 가족들이 없는 시간을 피해 지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아마도 그 집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민수는 이제 그 집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한민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한 여고가 있었다. 이 학교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세워져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여학생들이 이곳을 졸업해갔으며 그 중에는 유명 인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학교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유명한 괴담이 하나 있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여고의 낡고 오래된 별관에서 시작된다. 별관은 일본식 건축물로 여전히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그곳을 구별관이라고 불렀다. 해가 진 저녁, 구 별관을 바라보면 종종 창가에 하얀 옷을 입은 여학생의 모습이 실루엣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녀는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고 한다. 이 여학생은 수십 년 전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실화 속 인물이라고 전해졌다. 한겨울의 어느 날 추운 교실에서 수업을 듣던 그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으로 돌연 쓰러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의 친구들은 비극적 죽음에 큰 슬픔에 빠졌고 학교는 곧 그녀를 위한 추모식을 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석연찮은 점은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미스터리한 정황들이었다. 이후 구 별관에서는 여러 괴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학생들은 밤이 되면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거나 복도 끝쪽의 전등이 혼자 깜빡인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어느 밤 일부 학생들은 교실 문틈으로 하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도 했다. 이로 인해 몇몇 용감한 학생들은 용돈을 모아 밤에 구별관으로 몰래 들어가는 도전을 하기도 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수업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한 여교사는 후 별관에서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왜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을까 궁금해진 교사는 우산을 들고 별관으로 갔다. 그녀는 학생들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실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다다른 교실에 문손잡이를 돌리려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동이 트기 전까지는 누구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감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교사는 학교의 과거 기록을 뒤져보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녀의 죽음에 대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그 신문은 단순 사고사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당시 여학생들을 학대했던 한 일본인 교사가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죽은 여학생 역시 그 교사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며 그녀의 돌연사도 뭔가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이후 해당 일본인 교사는 급히 일본으로 귀국했으며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교사는 이 괴담을 추적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알렸다. 학교는 여러 차례 구별관을 해체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끝에 독립된 역사적 건물로 보존하기로 결론지었다. 이후 어느 여름 방학, 학교는 구별관을 역사적인 유산으로 남겨두며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하게 되었다. 지금은 옛 여고 건물과 교정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되어 예전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가끔씩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억울한 한숨이 들리는 것만 같은 느낌을 주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학교를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떠도는 전설로 남아 끝없이 전해질 것이었다. 이 이야기의 무서움은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기억 속에서 점점 더 희미해져 간다는 것보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생생하다는 데 있다. 인간의 두려움은 언제나 그렇듯이 실체 없는 존재로 인해 더욱 깊이 자리 잡게 된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생인 영우는 작은 지방 도시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취를 시작했다. 그는 온갖 설렘과 불안 속에 새로운 학기를 맞이했고 오래된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이 오피스텔은 지은 지 20년이 넘어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신중히 선택한 장소였다.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영우는 새벽까지 과제를 하고 강의를 듣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바쁜 날들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늦은 밤 침대에 누워있으면 천장에서 자꾸 무언가 긁히거나 끼익거리는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물이 낡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다. 그러나 점점 소리는 더 명확해지고 끊임없어졌다. 영우는 혹시나 해서 위층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러 갔지만 위층은 비어 있었다. 찝찝함과 불안감이 겹쳐 그날 밤 영우는 친구 민재를 초대해 같이 자기로 했다. 둘은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며 소리를 잊으려 했으나 그날도 어김없이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재도 그 소리를 듣고는 불안해졌다. 이거 진짜 이상한데? 혹시 쥐 같은 거 아니야? 민재가 말했다. 둘은 스마트폰 손전등을 들고 천장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록 소리는 계속되었고 심지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영훈과 민재는 결국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그 다음날 영훈은 학교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귀신이나 초자연 현상에 관한 책을 보게 되었다. 흥미로운 반, 불안한 반으로 책을 읽던 중 영훈은 똑바로 서 있는 귀신의 정체를 찾으려면 자기 직감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문구를 보았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들을 검색해 보았다. 그리고 그 검색 결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다른 사람들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훈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무당을 통해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무당은 그 오피스텔에 사연 있는 영혼이 머무르고 있다며 영훈에게 영혼을 편안히 보내줄 것을 권했다. 제사 후 얼마 동안은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어느 날 밤 다시 그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리와 함께 낯선 그림자의 느낌도 감지되었다. 대담해진 영훈은 직접 그 그림자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그는 밤중에 천장으로 다가가기 위해 사다리를 준비하고 고군분투 끝에 고깔 모양의 작은 점검구를 열었다. 점검구 너머에는 작고 어두운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영훈은 희미한 형체 같은 것을 보았다. 친구들과 함께 조사한 결과 그곳에서 오래된 가구 조각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옛날 사진 몇 장이 발견되었다. 사진에는 영훈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오래된 모습이 담겨 있었고 사진들 중 한 장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한 가족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다음 날 영훈은 오피스텔의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관리인은 그 사진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알고 보니 그 가족은 오래전 오피스텔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고 끔찍한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 방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은 영훈은 그 영혼을 진정으로 위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는 다시 무당과 상담의 정식 원혼 위령제를 지냈고 얼마 후 이상했던 소리와 그림자는 차츰 그 모습을 감추었다. 영훈은 그 이후로도 그곳에서 몇 년을 더 지내며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 기억은 그의 가슴속에 특별한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 영훈은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가끔은 그 오피스텔을 바라보며 이제는 편안해졌을 그 영혼을 떠올리곤 했다.